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중국 침체 10년은 더 간다 라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미 증시와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까지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증시는 유독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대다수가 중국의 부동산을 지목합니다. 중국에서 기존 주택 가격이 주요 70개 도시에서 모두 하락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하지만 오늘 박문환 이사가 전하는 스페셜 리포트에는 일본도 걸어왔던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이 중국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 역시 큰 영향을 받는 상황 속에서 중국 침체 장기화의 이유와 차트의 절점과 원인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미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섰는데요. 이 중국 증시는 지난주까지 계속 자유낙하 중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부터 시작해서 고질적인 그림자 금융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까지 매우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경기 침체의 이유로 중국 내부의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과연 중국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중국인들도 매우 현명합니다. 중국 경제가 자유낙하하는 이유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들 다 상승하는데 왜 중국만 유독 하락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문제를 내부적 요인으로 보는 대다수가 부동산을 지목합니다. 물론 중국은 부동산 가치가 속락 중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중국 경기를 해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베이징, 샹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일선 도시는 1.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청두, 항저우, 난징, 선양, 충칭 같은 2선 도시 그리고 그 외 3선 도시들은 각각 0.8%씩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주택의 가격도 떨어졌는데요. 1선 도시, 2선 도시는 각각 0.4%, 3선 도시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기존 주택 가격이 70개 주요 도시에서 모두 하락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주택가격 하락이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이죠. 신규 주택가격도 70개 도시 89%인 62개 도시에서 하락이 진행되는데요. 혹자는 전국 70개 주요 도시의 기존 신규 주택이 모두 하락했던 적이 지난 2014년에도 있었고 중국 당국이 적절한 대책으로 극복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떠한 부양책이 나온다 한들 중국은 당분간 침체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현재 백약이 무효한 불치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G2로 떠올랐을 때였죠. 제조업을 바탕으로 일본은 아주 빠르게 미국을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달러를 밀어내고 엔화가 기축통화가 될 판이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폭망했던 일본이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가를 발전시킨 것까진 좋았는데요. 넘봐서는 안 될 넘버원 자리를 탐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대일본 무역 적자를 핑계로 엔화의 가치를 큰 폭으로 절상시키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른바 플라자 협약이었죠. 하루아침에 엔화는 속등했고 그 결과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사실 이 계약은 억지였어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절대로 무역 흑자가 나서는 안 됩니다. 무역 흑자가 나는 순간 기축통화는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플라자 협약의 진짜 이유는 무역 적자 때문이 아니라 감히 일본이 미국을 넘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미국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일본을 찍어 누른 겁니다.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경기 부양책을 쏟아 부었죠.
하지만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전혀 약발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리면서 죽어가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백약이 무효했죠. 엔화의 급등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일본 제품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수출했던 일본입니다. 수출이 막혀버리니까 그 5개가 다시 일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고는 적체되죠. 안 팔리는 재화를 일본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내수 위주로 바꾸려 했지만 이는 고질적 디플레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해외로 수출되던 재화가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 가치는요. 물건이 더 많아지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팔리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 봐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 일본의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는데 고용이 유지될 리가 없죠. 실업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업자들에게 은행들은 대출해주지 않아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본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겁니다. 대다수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부동산 위기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부동산 위기는 단지 하나의 부작용이었을 뿐 진짜 이유는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중국이 G2로 떠올랐습니다. 북공 내전 이후 피폐해진 중국이 슬기를 모아 국가를 발전시킨 것까진 좋았는데요. 넘봐서는 안 될 넘버원이 되려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미국의 디리스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물론 중국도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미국에게 칼을 뽑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왕따시키고 미국에 붙을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전 세계가 거의 중국과 등을 지고 미국에 붙은 이유는 미국과의 의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못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요. 중국 제품을 쓰면 보조금 안 준다는데 감히 어느 누가 중국산 원자재를 가져다 쓰겠습니까? 실제로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중국이 국제관계를 전망했을 때는 대부분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중국과 거리 두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미중 간 패권 싸움이 정작 시작되면 적어도 지구상의 절반 정도는 중국 쪽으로 붙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죄다 미국 쪽으로 들러붙었다란 말입니다.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이기에 미국으로부터 외변을 당하게 되면 수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미국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간과했다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을 덜 쓰는 대신 멕시코나 인도의 제품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수출을 했던 중국 내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수 부양책을 써봤지만 이는 고질적 디플레만 발생시키죠. 중국의 공장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은행에서는 실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집을 구매할 사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금리를 내려준들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는 LPR이나 내리는 식의 전통적 경기 부양책만으로 살릴 수 있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디리스킹으로 인한 침체라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는 줄고 매물만 쌓이고 있어요. 지난달 부동산 판매는 면적 기준으로 1년 전과 같은 기간 대비 무려 마이너스 23%나 감소했습니다. 돈이 급한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서 매물을 내놓겠죠. 집값은 더 하락합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개 도시의 연간 기존주택 가격 하락률은 3.5%를 기록합니다. 중국 집값이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일본도 30년 동안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는 당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곧 바닥을 찍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중국의 경기 침체는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부동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한 편이에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평균 보유 자산의 80%를 부동산에 투자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전체 GDP의 25%나 차지하다 보니 역부의 효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부동산 구매자가 없고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내수와 소비가 얼어붙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거죠. 이런 식의 침체는 아무리 중국인들이 똑똑해도 10년 이상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위주의 시장을 내수 위주로 수정하는데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지난 13일 칭화대에서 열린 국제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향후 10년간 중미 간 국력 격차는 양국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넓어질 수 있다, 커질 수 있다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달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에서는 세계 경제 리그 테이블 2024 보고서를 통해서 장기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중국이 2037년이나 돼야 미국을 제치고 GDP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CBR이 앞서 했던 전망치에서는 그게 2028년이었거든요. 아마도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9년 정도 뒤로 미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만 영국 싱크탱크의 전망은 아쉽지만 이번에도 틀릴 겁니다. 새롭게 제시된 수치도 디리스킹이 더 이상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도하의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망치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요, 이 디리스킹에 의해서 현저하게 쪼그라들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국제선물유한공사의 왕용리 매니저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GDP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GDP 규모의 77.3%까지 추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64.5%까지 확 줄었다라고 말이죠. 조금 전에 거론해드렸던 앤시에퉁 원장은 이 격차가 향후 10년 동안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글쎄요, 10년이면 충분할까요? 일본인과 중국인은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일본인들 역시 자존심이 강하지만 일단 형님으로 모시기로 한 사람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엎드리는 편입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코가 깨질지언정 절대로 굴복하지 않죠. 그나마 일본은 미국에게 굴복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겨울잠을 자는 것으로 자신의 죗값을 모두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과의 GDP 격차를 충분히 벌리는 것으로 장기 복역을 끝내고 수년 전부터는 다시 약진하기 시작해서 이미 이번 주에는 34년 내 신고치를 찍었죠. 화요일 새벽 기준 역사적 고점까지는 이제 겨우 6% 남짓 남겨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바짝 미국에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중국은 이제서야 겨우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을 9번 바닥에 찍고서라도 디리스킹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연초부터 미국과 고위급 대화를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소속 브렌트 네이먼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 그리고 넬리 량 국내 금융 담당 차관보가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슈안 찬렁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를 만났는데요. 이는 지난 13일 대만 총통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미중 간 고위급 경제 대화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방문은 미중 간 탄력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요.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까지 단절해 놓으면요. 대놓고 중국 죽이기에 나선 미국이 어쩌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비추어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착한 미국이 중국을 계속 다독이고 설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베이징 카스 미국 연구소의 마웨이 연구원은 이번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회담이 중단된 후 3년 만에 재무부와의 소통을 재개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관세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이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만남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존 파이너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났었고요. 또 8일, 9일에는 마이클 체이슨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숭엔차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임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했었어요. 열심히 그냥 만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디리스킹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서로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충분히 GDP 격차가 감히 정말 넘볼 수 없는 수준까지 중국을 찍어 누를 겁니다. 최소한 GDP 격차가 미국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 독일, 일본 물론이고 인도나 멕시코, 심지어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대만까지도 역사적 신고가 주변이거나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이번 주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공화국인 우리나라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우리네 산업 구조를 보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요. 그럼 중국이 그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도 덩달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올해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냥 죽을 수 없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쏟아 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을 때는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쏟아 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올해는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췄고 인하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다소 공격적인 부양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셨듯이 이번 주에도 증시에 2조 위안을 쏟아붓고 또 지준율을 50베이스 포인트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죠. 이제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중국의 경기가 조금 멈추어 설 수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 경제 구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죠. 올해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겁니다. 중국의 침몰과 함께 수장되느냐 아니면 발목에 채워져 있던 사슬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물 위로 떠오르느냐의 기로 말입니다.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문한 이사는 중국 침체 10년은 더 간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은 물론 증시까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방문한 이사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미국의 디리스킹 정책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과거 일본을 살펴보면 미국과 맺은 플라자 협약 때문에 엔화 가속 등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는데요. 결국 공장이 문을 닫으며 대출이 나오지 않자 주택 가격이 떨어져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문한 이사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과거의 일본과 같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때문에 현재 중국의 상황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단순한 경기 하락이 아닌 디리스킹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내수와 소비가 얼어붙은 악순환의 고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렌쉐통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또한 향후 10년간 중미 간 국력 격차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디리스킹을 중단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미국과 고위급 대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방문한 이사는 이미 시작된 디리스킹으로 인한 침체를 단기간에 중단시키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중국의 침몰인 이 시점이 우리나라의 경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방문한 또는 방문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